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자료는요. AI 시대의 스마트팜으로 어떻게 하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지 그 기회하고 또 전략, 이걸 다룬 최신 뉴스 기사입니다. 네, AI랑 농업이 만나서 이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지 꼭 아셔야 할 핵심 정보들 저희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 기사가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팜 창업이나 투자를 생각할 때 좀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기사 딱 보니까 대기업 다니다가 스마트팜으로 연 4억 원을 번다는 30대 청년 농부 이야기 이게 딱 나오는데 와, 정말 솔깃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스마트팜의 어떤 점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마트팜의 핵심은 뭐냐면 AI하고 IoT 기술. 이걸로 작물이 자라는 환경 있잖아요. 온도, 습도 이런 거요? 네, 맞아요. 온도, 습도, 아니면 이산화탄소 농도 같은 거. 이런 걸 실시간으로 계속 최적화하는 거예요. 아, 자동으로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기존 농업 방식보다 수확량을 한 20%에서 30%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죠. 오, 꽤 많이 늘어나네요. 네. 예를 들면 그 네덜란드의 프리바 같은 시스템이 유명한데 이런 데이터 기반 환경 제어로 고품질 토마토나 파프리카 생산하는 거 이게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생산성 향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땐 노동력 부담 줄이는 것도 끌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농촌 고령화 얘기도 많고 하니까. 아, 맞습니다. 그 노동 비용 절감 효과 이게 상당히 커요. 예를 들어 수학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자동으로 물 주는 시스템 네네. 이런 기술 덕분에 노동력을 확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좀 적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고령 농업인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AI 기술을 쓰면 약용 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좀 희귀한 유기농 채소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좀 특별한 작물들. 네, 그런 특별 관리가 필요한 작물도 재배해서 높은 마진을 남기는 거. 그러니까 이른바 프리미엄 시장 공략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정부 지원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기사에서도 그 혁신밸리, 보조금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정부가 아주 적극적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해서 창업, 연구, 실증 이걸 다 한 곳에 모은 단지를 만들고 있고요. 아, 그런 곳이 있군요. 네. 그리고 한 216억 원 정도 되는 보조금으로 청년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20개월짜리 창업 보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꽤 체계적이네요. 그렇죠. 특히 이게 또 중요한 게 한국형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 비용이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 시스템의 절반에서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정말요. 훨씬 저렴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개발도상국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상당한 거죠. 그래서 2026년까지 스마트팜 관련 수출이 지금보다 2배로 뛸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기회가 많아 보이는데요. 근데 정부 지원까지 있어서 더 커 보이는데 기사에서는 또 현실적인 어려움, 이것도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잖아요. 어떤 점들을 좀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하죠. 가장 큰 현실적인 벽은 역시 그 높은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아, 그렇죠. 시설비. 네. 평당 수백만 원씩 드는 시설 구축 비용, 이게 부담이죠. 물론 정부 보조금이 있긴 하지만 투자금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또 AI나 IoT 장비 이런 거에 기술 의존도가 높으니까 고장나면 수리해야 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계속해야 하고 이런 유지보수 비용이 꾸준히 든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경쟁은 좀 어떤가요? 이미 큰 기업들도 많이 들어온 것 같던데. 네, 맞아요. 존디어나 보쉬 같은 글로벌 농기계 대기업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LG CNS나 넥스트온 같은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아, 쉽지 않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과제로는 작물마다 최적으로 자라는 그 생육 데이터 있잖아요. 이게 아직 딱 표준화되지가 않아서 AI가 알아서 다 판단하고 제어하는 완전 자동화 단계, 그걸 3세대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 거기로 가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는 점. 아,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군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고부가 가치 작물, 이게 아무래도 일반 작물보다는 수요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장의 한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도전 과제들을 잘 넘어서 좀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기사에서 한 6가지 정도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핵심은 크게 2가지. 차별화하고
지속 가능성으로 볼 수 있어요. 차별화와 지속 가능성. 네, 첫째는 약초나 아니면 특수 유기농 채소처럼 다른 사람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그런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죠. 네. 둘째는 이걸 잘하려면 딥러닝 기반 생육 분석, 그러니까 AI가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해서 작물 성장을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그런 최신 기술을 꾸준히 배우고 적용해야 하고요. 계속 공부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셋째는 아까 말한 초기 비용 부담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책 최대한 활용하고, 넷째는 관련 스타트업이나 연구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이걸 잘 만들어야 합니다. 아, 네트워킹. 네, 중요하죠. 다섯째는 그냥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가공이나 유통, 아니면 농장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걸 결합해서 수행 모델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 그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서 요즘 중요하게 여기는 ESG 경영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는 것. 이렇게 6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마트팜의 밝은 기회, 또 동시에 넘어야 할 만만치 않은 현실적인 과제들, 그리고 성공 전략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AI 기술이 농업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역시 성공하려면 철저한 준비와 좀 영리한 전략이 꼭 필요하겠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만약에 당신께서 스마트팜을 시작하신다면 단순히 기술로 작물을 잘 키우는 걸 넘어서서 당신의 농산물에 어떤 이야기를 담아서 브랜드를 만드실 수 있을까요? 이야기. 어쩌면 그 고민이 이 스마트팜 시대에 당신만의 차별화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공 스토리를 쓰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